예도입니다. 초여름의 실록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존재의 숲은 여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이 한가운데서 예도는 마르크스의 소외란 무엇인가? 이 소외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뭔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들어오지만은 철학 작품을 읽을 때 마르크스의 작품만 이 개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나타나고, 그죠?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철학 작품들에서 소외란 개념이 나타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비판 이론가들 아도르노, 마르쿠제, 오늘날의 하버마스의 작품, 그죠? 자본주의의 상품화, 기계화, 관료화,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인간의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인간의 인간성으로부터의 소외, 곳곳에서 나타나죠, 그죠? 관료 행정이 한 목적적 체계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통용되는 생활 세계를 침입했다, 식민지화했다.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에서, 그죠? 대한민국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죠? 특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지배했던 그 시기에는 체계가 생활 세계를 침투하여, 그죠? 이 문화 영역까지도 경직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뭐 문재인 때도 어느 정도는 그랬죠, 그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뭔가 대한민국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진단하고, 그죠? 그것을 비판할 때 어디에나 사용됩니다.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을 읽을 때도, 그죠? 그리고 알투세르를 읽을 때도 알투세르의 제자들의 작품, 랑시에르, 바디우, 오늘날의 지적의 작품, 무엇을 읽든 간에 이 소외는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도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르트르는 거의 밥 먹듯이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였던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어도 거기에는 소외 개념이 나타나. 그래서 예도가 오늘 도대체 철학에서 사용되는 헤겔을 출발점으로 하여 포예르바하를 거쳐 마르크스에 이르러, 그죠? 어떤 사회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는 이 개념이 오늘날 21세기의 철학에까지 나타나서 지배적 담론에는 어디에나 이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죠? 뭔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철학적 의미, 그 기원으로까지 올라가서 어느 부분에서 혼동되고, 그리고 복잡한 연결망 때문에 이해를 막는지, 그것을 오늘 뚫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겠죠, 그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소외. 이것이 헷갈리는 이유는 일단 라틴어 계열에서 이것은 알리에나치오와 연관되고요. 라틴어 계열의 어떤 음가를 따라가는 영어의 에이리어네이션, 불어의 알리에나시옹, 이 개념이 독일어로 가게 되면 그죠?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독일어에도 알리에나치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라틴어 계열이 아닌 독일어 자체의 어원을 가진 단어로 바꾸게 되면 두 개로 나타나게 돼.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야. 그죠? 그래서 원어 분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틴어 알리에나치오는 그죠? 소외란 뜻도 있지만 또한 경제학적 의미를 갖는 그런 뜻도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다, 매각하다.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이 경제학적 의미가 그죠? 소외란 개념과 함께 쓰이는 거예요. 소외는 뭔가 나의 본질로부터 낯설어지다. 그리고 뭔가가 나에게서 멀어져서 더 이상 나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다. 소원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독일어로 옮겨지게 되면은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밥 먹듯이 사용하는데요. 두 개의 단어로 나누죠. 첫 번째가 소외, 소원해지다 할 때 그 소원, 그죠? 그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엔트프렘둥인 거예요. 뭔가 낯설어져서 멀어지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엔트프렘둥.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엔트오이스름. 이 두 개를 합쳐야 알리에나치온이 되는 거야. 라틴어의 알리에나치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오이스름은 나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매각하다, 처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외화란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어져서 외적 사물이 되다. 엔트오이스름. 이게 이제 소외와 함께 사용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엔트프렘둥과 엔트오이스름을 합쳐야 라틴어의 알리에나치오, 불어의 알리에나시옹, 영어의 에이리어네이션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은 정신현상학을 독일어로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혼돈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소외가 뭘까? 이게 철학적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데 이 어원학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쏙 들어오죠. 그죠? 이것이 이제 헤겔에게는 어떻게 사용되고 포예르바하에게는 어떻게 사용되고 마르크스에게는 어떻게 사용될까? 그래서 오늘날 철학자들은 그죠? 이 용어를 어떤 관점에서 사용할까? 심지어 락강에게도 그죠? 이 알리에나시옹, 소외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잖아. 락강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그죠?
단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재해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온갖 철학자들의 개념을 다 끌어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고 거기다 문학까지 다 끌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알리에나시옹, 독일어의 엔트프렘둥과 엔트오이스롱을 다 합친 이 개념, 그죠? 이것이 락강에게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욕망의 개념을 설명할 때라든지. 그러나 이것이 마르크스에게서 가도, 그죠?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생산하는 노동, 그죠? 그것을 설명할 때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슬라보의 지적이, 그죠? 락강을 통하여 헤겔을 읽고, 그죠? 헤겔을 통하여 락강을 읽으면서 마르크스의 사유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더더욱 이해가 되죠. 그죠? 먼저 헤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헤겔에 대한 변증법 비판, 헤겔의 변증법을 거꾸로 세우는 마르크스 하면서 헤겔의 사유 자체를 무시하고 곧바로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으로 가서 헤겔을 읽는 이런 사유를 하는 자들은 오히려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하기는커녕 되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마르크스에게서 헤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죠? 놓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기의 후기의 작품 자본론 서문에서도, 그죠? 이 헤겔의 위대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헤겔의 관념론에서 변증법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변증법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헤겔의 논리학을 정말 좋아했어. 얘도 철학 재생 목록에도 헤겔 단편 강좌에 가시면 논리학과 정신현상학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강의했고, 그죠? 그리고 헤겔 정신현상학 서문은 그 60페이지, 5, 60페이지를 1차 자료 강의로 끝내놨잖아. 그죠? 그것도 참조하시고,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헤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에서 신적 신비로움을 걷어낸 그런 변증법, 그리고 정신현상학에서 나타나는 노동 개념, 그죠? 노동과 변증법 개념, 이것을 헤겔에게서 끌어오잖아. 그죠? 이 과정에서 헤겔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소외 개념, 엔트프렘등, 그리고 외화의 개념, 그죠?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갑니다. 외화라고 하는 것 역시도 소외와 연결되어 있고, 그죠? 이것은 마르크스 자신의 작품의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나 독일 이데올로기 이후부터 자본론까지는 자본주의 비판의 어떤 본질적이고 유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개념들 중에 하나로, 그죠? 축소되기는 한데, 이 소외 개념은 오늘날의 어떤 철학책을 읽어도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을 읽든 실존주의를 읽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읽든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읽든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소외 개념을 알아갖고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응?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사용하는 소외는 어떤 소외예요? 이것은 정신이 그죠? 의식, 감각, 지각, 오성의 활동, 이게 의식이잖아, 그죠? 베부스트자인. 그리고 이것을 넘어 자기 의식의 단계, 여기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 그죠? 여기에서 비로소 노예의 노동 개념이 나타나는데, 정신현상학 전체의 이러한 의식의 운동은 전체적으로 노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성의 단계. 여기에서는 비얼클리히카이트, 현실성을 봐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 현실성이 또한 분열과 모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신의 단계. 예술, 종교를 통하여 절대저의 지에 이르는 철학의 단계. 이 매 단계는 언제나 엔트프렘 등 소외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외화시켜서 자연을 만들잖아, 그죠? 이게 헤겔의 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은 애초부터 종교 철학이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소외와 외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로부터 나와서 외화시켜서 이 세계의 자연 사물들을 만든 거예요, 신이, 그죠? 절대정신의 외화가 바로 소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소외는 엔트프렘등은 다른 말로 주체가, 그죠? 자기의 힘을 대상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별ゲ겐슈텐틀리후,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객관화하는 거, 오프젝티비룽, 이 두 개의 개념이 그 자체로 소외인 거예요. 정신은 의식을 통하여 이 세계의 사물들을 대상화하면서, 그죠? 변증법적 운동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대상화를 통하여 주체는 객체와, 그죠? 모순과 대립을 만들게 되고, 이것은 정신의 운동을 통하여 지향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객체화와 대상화 자체가 헤겔한테서는 소외의 단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철학적 사유로 풀어내면은 헤겔의 사유에서 진리는 전체잖아, 그죠? 전체는 언제나 생성의 과정에 있는 거야. 변증법적 운동의 매 단계는, 그죠? 그 자체로 현상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그리고 그 부정성에 근거하여 그것을 지향시킴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매 단계마다 나타나는 현재의 상태는 부정되고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되면서 보존하는 거, 이게 지향의 의미잖아. 아우프 해봉, 이때 부정성이 나타나죠, 그죠? 이 부정성 자체가 역사의 진행을 만들어가는 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식을 대상화시켜서, 그죠?
객체로 만들고 그 객체를 다시 자기에게로 통합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존재인데, 이때 모든 변증법적 단계의 대상화는 부정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적자의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자의 상태로 만들게 되면 그 자체로 주체와 객체의 차이를 만들고 긴장을 만들고 불화를 만들고 모순을 만들고 대립을 만드는 거야. 이 자체가 소외인 거야, 해결한테서는. 그러니까 이런 소외 개념은 마르크스가 볼 때는, 그죠? 뭔가 관념론적 신비에 의하여, 왜냐하면 결국은 이 모든 모순과 대립은, 이 모든 부정성은 절대정신의 지향의 운동을 통하여,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그죠? 해소돼 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러한 대립의 해소, 소외의 해소는 마르크스가 볼 때는 역사적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관념론적 추상에서나 가능한 그런 소외 개념인 거예요. 이 소외 개념을 마르크스는 헤겔의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그죠? 이제 역사와 사회 가운데로 옮겨서 인간의 현실적 삶에서 나타나는 소외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관념론의 신비주의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죠, 그죠? 특히 이런 작업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경제철학 수고 1844년 거기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초반에서 조금 지나서, 그죠? 소외된 노동, 고전 경제학자들, 영국의, 그죠? 그 첫 부분이 뭐야? 첫 부분이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들인 데이비드 리카르도와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을 말하면서,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전체적인 체계는 제대로 이야기했지만은, 그리고 이들은 또한 노동 역시도 시장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어떤 부분이라고도 말했지만은, 이 노동이 소외를 일으켜서 노동자들의 삶이 비천한 상태로 떨어지는 이러한 부정성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그죠? 소외된 노동을 이야기해. 여기에서도 그 마르크스 자신의 그 유명한 소외 개념이 나타나지만은, 헤겔을 비판하는 경제철학 수고의, 그죠? 마지막 부분, 그죠?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헤겔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은 언제나 주체가 대상화를 통하여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대립이, 그죠? 지향을 만들어내는데, 그 지향은 추상적 사유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현실적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지향이다 라고 비판하잖아, 그죠? 그래서 헤겔은 이 변증법을 통하여 인간의 의식이 역사 속에서 생산의 활동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헤겔의 사유에서, 헤겔의 관념론에서 이 변증법의 지향 개념, 대립과 모순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소외를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지향을 통하여, 그죠? 통합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은 철저히 관념론적, 추상적 사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는 역사의 현실이 아니다. 이게 역사의 현실이라면 이렇게 많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삶의 비참한 현실을 봐라. 이런 거예요.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은 거죠. 여기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헤겔 법철학 서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철저히 그죠? 이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지향 개념은 소외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죠? 오히려 종교적 신비주의를 통하여 그것을 막았다는 거잖아. 종교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철학 수고 마지막 부분에서 헤겔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죠? 그 관념론이 정신의 운동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역사의 현실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거. 헤겔을 끝까지 선생으로 모시면서 그 변증법을 그죠? 너무나 사랑했던 마르크스였지만은 이런 관념론의 종교적 신비주의는 걷어내야 됐던 거예요. 헤겔 비판의 핵심은 여기에 놓여 있어요. 이 포예르바하와의 관계도 독특한데 마르크스는 신성가족과 그리고 경제철학 수고에서는 어떤 청년 헤겔학파의 철학자들보다 이 포예르바하의 인간학적 유물론을 극찬했어요. 브루노 바우어, 신성가족에서 브루노 바우어에게로 공격이 가 있잖아, 그죠? 뭐 브루노 바우어뿐만 아니라 막스 슈티르네, 다비드 슈트라우스, 그리고 모제스 헤스 등등,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와 영국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다 까잖아, 그죠? 그런데 포예르바하는 그죠? 마르크스는 청년 헤겔학파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자로 극찬했어. 처음에는 신성가족과 경제철학 수고에서는 포예르바하는 헤겔의 관념론을 유물론으로 바꾼 최고의 철학자로, 그죠? 그래서 철학을 과학으로 바꾼 그런 철학자로 나타나. 그런데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로 오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헤겔의 관념론을 가장 비판적으로 잘 수행하여 올바른 유물론을 이야기했던 이 철학자가 독일 관념론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죠? 어떤 헤겔의 위치보다도 더 못한 위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끝까지 헤겔로 나아가고 헤겔을 고수하고 헤겔을 자기 선생으로 인정하면서 헤겔을 비판하는데 이런 청년 헤겔 학파의 흔적은 그죠? 사라져 버려. 후기로 가게 되면은 없어져요. 포예르바하는 이런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포예르바하의 소외 개념은 종교적 본질과 연관되어 있잖아, 그죠? 기독교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신에게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가치들을 투사하면서 만들어낸 그 종교는 이제 투사를 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서 되찾아와서 인간의 본질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학, 신학은 곧 인간학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포예르바하의 소외 개념은 뭐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종교적 본질의 심성으로부터 신에게로 투사한 이 투사의 행위 자체가 소외 개념인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소외시켜서, 외화시켜서, 외적 사물로 만들어서 신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신은 사랑이다. 신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알고, 이성의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는 지성의 지성, 순수사유, 온갖 신의 속성은 전부 다가 뭐야?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종교의 본질을 통하여, 그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로 투사하면서 이 인간의 본질은 외화되고 소외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전도된 사유를 아는 자는 그 자체로 이미 뭐예요? 이미 종교 비판을 통하여 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소외 역시도 마르크스가 볼 때는 역사와 현실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소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피를 갖고, 그죠? 노동하고 생산하는 이 역사의 현실에, 이 대지에 발을 붙인 인간의 이 소외 상태는 결코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적 심성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 종교학은 단점이 뭐예요? 인간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 적나라한 비참함,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빈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그 결핍. 그래서 인간마다 다른 그 다양한 실존의 양태들을 제대로 못 보고 인간의 고상함,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 심성으로 모든 것들을 환원시켜서 역사의 현실에서 내가 겪는 이 빈곤을, 그죠?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비판을 통하여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의 소외를 통하여 소외 개념을 헤겔과 포예르바하와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건 바로 역사에서, 그죠? 사회 안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소외, 그것은 노동하는 자의 소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소외된 노동, 경제철학 수고에서, 그죠? 네 가지로 소외의 개념을 말하는데, 노동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로부터도 소외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 소외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하는 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그 노동물을 그죠? 자기 스스로 향유하지 못해. 일단 노동을 통하여 그것을 만들게 되면은 그 노동 산물은 어떻게 돼? 노동자로부터 소외돼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은 노동자의 노동에 의하여 만든 것이지만은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주와 더불어서 그것을 분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자는 자기가 만든 노동 산물로부터 소외되는 거야. 이게 오늘날 예술가 그리고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 단지 노동자에게만 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생산하는 모든 몸의 움직임, 정신 노동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내가 향유를 통하여 내가 노동해서 노동의 결실을 맺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나 생산 수단을 가진 자와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동자는 자기가 생산한 노동 산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누리는 향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본론으로 가게 되면 상품의 물신화로 옮겨지면서 더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노동자는 자기가 산출한 생산한 노동 산물로부터 소외돼. 생산 관계에서 법적 용어로 이것은 소유 관계잖아, 그죠? 그런데 이 소유 관계에서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가 더 많은 퍼센트를 먹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 산물로부터 소외돼. 두 번째는 노동하는 자는 노동하는 그 내적 관계에서도 소외돼. 왜 그렇죠? 노동하는 자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해서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는 자가 아닌 거야. 맞죠? 그죠? 때로는 일을 하기가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은 결국은 노동 이외의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거야. 강제 노동을 통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그죠? 생활하기 위하여, 생활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은 하지만은 노동 자체를 통한 욕구 실현이 아닌, 그죠? 살아가기 위하여 노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인간성이 뭔지가 여러분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퉁스베젠, 유적 존재로부터, 그죠? 소외되는 거예요, 노동하는 자는. 왜냐하면 그 유적 존재에서 모든 인간이 이러한 노동의 비참한 조건에 빠져 있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인간은 단지 강제 노동을 통하여 노동을 할 때 자기의 정신으로부터 소외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은 노동하지 않을 때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인간, 예를 들면 왕족이나 귀족이나 가진 자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이, 그죠? 여가 시간에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누리는 그러한 유적 존재가 누리는 그런 자유로운 활동에서 나오는 기쁨, 이런 것들은 노동자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노동자는 유적 존재로부터, 인간이라면 반드시 기본권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죠. 여가 시간에 참다운 인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러한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인간의 인간성은 어때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감히 추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적 존재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로부터 소외되는 거야. 그죠? 마지막이 뭐야? 이 유적 존재의 소외로부터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은 다른 인간들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는 이 경쟁사회의 질병이 뭐야, 여러분? 그건 바로 다른 인간과의 비교인 거예요. 이것은 그죠? 엄청난 절망과 우울증을 만들어내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비교 우월, 비교 열등으로, 그죠? 갈라지게 만들고, 오늘날 정신병에, 그죠? 자본주의 동물의 정신병의 원인이 비교 의식인 거야. 이미 마르크스는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현대인의 소외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질병인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단지 자본주의 사다리의 높은 곳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창조하지 않는,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죠?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린 자들은 노동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창조 활동에 관심이 없어. 자기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인간으로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의 귀중함을, 그죠? 놓쳐버리고 항상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비교 우월과 열등에 빠져서, 그죠? 그래서 좌절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터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 처박혀서, 그죠? 그 어두운 곳에서 좌절하면서 비교 의식에 빠진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 땅에도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동을 통한 소외된 노동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19세기 상황이지만 오늘날 21세기로 옮겨지게 되면, 그죠? 이 노동은 나의 일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이고 생산 활동인 거야. 여러분들이 생존 수단을 위하여 노동을 해야 되는 모든, 그죠? 직업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소외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죠? 인간으로서의 가퉁스 베젠, 유적 존재로서 누려야 되는 인간의 본질, 그죠?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그냥 외적인 모든 것에 자기를 투자하게 만들고 비교의식에 의하여 좌절하게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극단적 소외 현상이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소외를 말한 거야. 이게 경제철학 수고에 나타나는 소외죠, 그죠? 이런 소외는 뭐야? 인간의 부정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든 대상화가 헤겔에게서는, 그죠? 객관화가 소외의 개념이었다면 마르크스에게서는 모든 객관화와 대상화가 소외가 아니에요. 마르크스에게서 소외는 이러한
대상화를 통하여 역사와 사회적 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이런 네 가지 소외가 진짜 소외인 거야. 완전 달라지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론 1권 1장에 보면 상품을 다루잖아. 거기에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상품의 물신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다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응? 데리다가 철학의 여백, 그죠? 백색신화에서도 언급하고요. 심지어는 21세기의 미학 철학자, 그죠? 조르조 아감벤 역시도 행간에서, 그죠? 두 번째 장에서, 그죠? 다루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다루는 이 상품의 물신적 특징은, 그죠? 정말 오늘날 살아가는 자본주의 동물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야. 응? 이런 거야, 여러분. 처음에 모든 인간은, 그죠? 이 물신 숭배, 물신 숭배에 빠져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인간은 사용 가치를 위하여, 그죠? 노동을 해. 여러분 봐봐. 자연 상태에 있는 저 나무를 변형시켜서 목수는 다른 인간을 위하여 책상을 만들어. 책상은 다양한 사용 가치를 갖잖아, 그죠? 그걸 예상하고 목수는 노동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사용 가치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목수가 다른 인간이 거기에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책을 올려놓고 컵을 올려놓고 또한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고 놀이를 하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고 하면서 사용하려고, 그죠? 처음에는 책상을 만드는 거야. 이게 사용 가치인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교환 가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물신적인 주물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교환 가치로 가게 되면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로 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목수가 만든 이 책상은 시장에서 다른 책상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죠? 거기에서 교환 가치가 생기는 거야. 이것은 이제 그 자체로 자립적이 돼서 이 책상은 다른 책상들과 비교되면서 우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하위에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 자체로 자립적이 되면서 이제 그 책상은 그냥 사용하기 위한 책상이 아니라 다른 책상들과 비교되면서 신적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가봐. 심지어 마르크스가, 그죠? 직접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와 영국을 여행하면서 봤던 이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들을 진열한 만국박람회, 이걸 직접 본 거야. 거기에서 이 물씬 숭배의 특징들을 너무나, 그죠?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품의 물씬화로 자본론의 1장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국박람회.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게 열릴 때 그 모토가 뭔지 알아? 인간의 상상력을 지배하라. 그래서 심지어 파리의 에펠탑 역시도 이 만국박람회의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그죠? 전시됐던 거잖아. 결국은 에펠탑이 만국 박람회의 상품이 됐다는 건 뭐야? 파리시 전체가 상품으로 변했다는 거야.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려서 그죠? 그것은 그 자체로 신성의 어떤 위대함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 자체가 이제는 교환 가치에 의하여 그 자체로 주물적 특성을 갖고 신성의 특성을 갖고 이제는 변화된 그러한 상품의 신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상품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가봐. 여러분들이 자동차 시장을 가봐. 자동차는 처음에 사용 가치에서 그죠? 사용 가치에서 타기 위하여 만들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 만들어지면 수억, 수십억짜리의 스포츠카가 이제 어떤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그걸 산 자는 뭐야? 그걸 산 자는 교환 가치로서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물신이 되는 거야, 자동차는.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그 사물이 나중엔 신이 돼서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는 물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락강을 통하여 해겔을 읽는 슬라보의 지적이 그러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은 뭐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상품, 상품화된 물신인 거야,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조차도 시장에 내놓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그죠? 상품화해서 그것을 파는 개념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거야. 결혼 시장에서의 데이팅 앱이라든지 여러분들 봐봐. 그런 것들 역시도 상품화와 관계되죠. 그죠? 자본주의는 무엇이든 교환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서 만들어야, 그죠? 그것이 소비될 때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 동물의 핵심적인 욕망인 거야. 돈은 실제 중에 실제예요. 락강의 사유에서 자본주의의 실제계의 실제는 뭐야? 바로 돈이야, 여러분. 화폐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의 사용 가치를 교환 가치로 담을 수 있는 상징인 거야. 이런 것들을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산업화 시대에 묘사한 문학가가 누구야? 발자크잖아.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발작을, 그죠? 엄청나게 극찬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만 제한되지 않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 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에서 특히 상업 민족이었던 페니키아인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에 걸쳐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상업을 하면서, 그죠? 어떤 화폐에 민감했던 이 페니키아인들에게서 이러한 물신적인 징조를 보고 그것을 서술하고 있어, 마르크스는. 여러분, 이미 고대에서부터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그 욕망은 화폐예요. 화폐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죠. 모든 노동자의 땀과 피를, 그죠? 사용 가치로 만들면서 그 상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돈인 거야, 여러분. 사용 가치를 건너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동물들은 뭐야?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부모님의 사랑 필요 없다. 그건 역시 돈 주고 살 수 있다. 친구와의 우정 필요 없다. 그건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다. 에로스, 사랑,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 사랑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다. 아, 여러분, 좋은 선생, 좋은 제자, 웃기는 소리 하네. 이건 역시 돈만 있으면 좋은 선생, 최고의 선생을 살 수 있다. 여기서 선생은 뭐야?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자, 기술적으로 수학을 가장 잘 가르치는 자. 그러나 선생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 역할을 안 해도 이런 것들을 나의 대가리 속에 잘 옮겨 놓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자. 의사 역시 의사로서의 의무, 환자를 잘 치료하고, 그리고 돈은 단지 이런 치료에 의하여 그죠 획득되는 수단, 이게 아니야. 의사로서의 마땅한 의무, 치료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인간의 인간성,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돈만 벌면 되는 거야. 환자 역시도 돈만 있으면 최고의 의사를 만나서 치료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관계가 이 물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난 독특한 종교적 현상인 거예요. 모든 걸 상품화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고 파는 자 역시 사는 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죠 건축을 하고 자기를 꾸미고 그죠. 그리고 사는 자 역시도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소비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환 가치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제는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상품이 물신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이 법을 만들어, 그죠? 이 윤석열의 내란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이 법조 엘리트들의 수준을 봤잖아, 여러분. 처음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법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법이 그죠? 법 실중주의가 돼서 그 자체로 독립해서 이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야. 이건 역시도 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의 상품의 물신화로 그죠?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상품 자체가 어떤 의미와 연설을 통하여 계속해서 대상을 바꾸면서 낙관적으로 그죠? 환유의 사슬을 따라서 계속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신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마르크스인 거야. 이제 소외는 뭐야? 극복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신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인간은 소외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니체에게서는 뭐야? 자라투스트라 서문에 나오는 최후의 인간.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세인. 역시도 자본주의 사회의 동물을 탁월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외는 그죠? 루카치가 자기의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탁월하게 따로 다루게 되는데 그 소외는 마르크스의 사유에 있어서 그죠?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의 질병에 걸린 동물들을 진단하는데 그죠? 가장 탁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는 소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질병에 걸린 상태를 진단하는 거야. 왜 마르크스주의자인 슬라보의 지적이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끌고 오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전부 다 물신을 섬기는 질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응? 이걸 볼 수 있는 게 칼 마르크스의 사유인가야. 응? 이 상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인은 그죠? 여러분 봐봐. 하이데거의 세인은 잡담, 호기심, 애매성을 통하여 락강적으로 계속해서 상징계의 환유의 의미의 사슬을 따라 자본주의의 어떤 욕망을 따라 떠도는 그런 존재잖아. 자기가 소외된 것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불안이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 동물은 죽을 때까지도 이 불안이 찾아와도 이게 불안인지 뭔지를 몰라. 심지어 죽음조차도 자본주의화 됐어, 여러분. 예도 철학 모임에 어떤 한 선생님이 학생으로 그죠? 오시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이 죽음 그죠? 이 하이데거의 죽음 개념과 블랑쇼의 어떤 그 문학의 공간에 나타난 타자의 죽음 개념, 이런 것들도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동물들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죽는 것도 그죠?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야. 죽음조차도 이제 자본주의화 돼 갖고 이제는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유산과 관련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카프카가 그 엄청난 작품 있잖아. 벌레가 되는. 여러분들 봐봐. 현대인들은 전부 다가 그죠? 변신해서 볼 수 있듯이 현대인들은 전부 다가 그런 벌레로 죽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권한은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여러분들 장례식 절차라든지 이 죽음조차도 관료 행정에 맡겨져서 그죠? 이 자식들의 처분에 맡겨지는 거야. 카프카가 변신해서 보여주듯이 가족들에게도 소외되어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인 거야. 이런 정도로 비인간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당장 죽지 않으니까 그건 내 죽음이 아니야.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죽음조차도 자본주의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은 이제 뭐야?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뭐야? 그 마을에서 어떤 어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떤 축제를 벌이잖아, 그죠? 상여를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공동으로 그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음을 기리고 그죠? 그 장례의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그리면서 그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 오늘날은 모든 장례 절차가 자본주의 주인들이 다 점령해서 그죠? 그걸 다 빼앗은 거야. 모든 것이 돈의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이건 이제 하나의 일면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야. 이런 정도로 소외됐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동물 대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이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삶은 진정한 인간의 인간성을 되찾는 길은 무엇인가? 위대한
종교적 고전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인문학과 그리고 철학에서 그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소외는 이런 정도로 그죠? 깊이 있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침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